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무의식의 특성. 오늘날 무의식의 특성은 모든 기억을 저장한다입니다. 무의식은 모든 기억을 저장한다. 요거는 저희 책 EFT 술술 풀리는 내 인생 52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유 없는 극심한 불안증에 시달리던 한 내담자가 최면 상태에서 잊어버렸던 과거의 충격적 사건이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범인이 탄 차량을 흘낏 목격한 증인이 최면을 통해 차 번호판을 기억해 범인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우리가 잘 떠올리지 못할 뿐입니다. EFT로 감정을 지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의식에 접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담자가 온갖 것을 기억해내고는 스스로 놀라기도 합니다. 15년 전에 독일 유학을 다녀온 한 30대 기혼 여성을 치료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공황장애로 혼자서 외출하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공황장애와 관련된 경험들을 EFT로 지워나가다가 독일 유학 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에까지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녀가 독일어 단어 한마디를 내뱉으면서 자신도 놀랐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생각나죠? 15년 넘게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독일 유학 시절에 미술 작업실을 수리하는 관계로 한 달 정도 외곽에 작업실을 구해서 학교에서 그곳까지 차로 왕래했는데 그때 지나쳤던 도시의 이름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곳이라서 마음에 새겨두거나 기억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때 작업실에 다닐 때의 괴로움을 생각하다 보니 그 도시의 이름이 철자 하나까지 분명하게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때때로 이런 기억은 태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EFT 워크숍을 하는 중에 극심한 대인공포증이 있는 여성이 감정 발작을 일으켜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EFT로 응급처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극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발작을 일으켜서 숨도 못 쉴 정도로 헐떡이면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거의 30분 정도로 EFT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물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불안에 떨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뱃속에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누가 이 아이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까 임신 당시에 아버지가 엄마를 마구 때렸고 출산 과정도 3일에 걸친 난산이어서 이 여성이 거의 죽다시피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엄마 뱃속에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는 엄마 뱃속에서 불안에 떨던 모습이 EFT를 하는 중에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감정 한칸 확 올라가지고 저는 이런 걸 감정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뭐 부들부들 떨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EFT에 다시 풀어졌는데요. 인도 문명에서는 영혼이 윤회의 삶이라는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저장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아카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인간의 무의식이 바로 이 아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약간의 나쁜 짓을 했는데 다행히 벌받지 않았다고 좋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의 무의식에는 마치 CCTV처럼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했던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나의 무의식은 그것을 모두 보고 다 알아주고 있으니까요. 물리학의 세계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무의식의 세계에는
정보 보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정보는 그 어떤 것도 소실되지 않고 보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의식은 모든 것을 저장한다. 이거 참 엄청나고 중요한 얘기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나란 무엇일까 해서 첫 시간에 우리 물질 차원에서 본 우리 몸은 뭐 나라고 할 만한 게 전혀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나인 이유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은 1년이 지나면 98%가 다 바뀐다고 했잖아요. 구성 성분이. 근데 내가 나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나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고 일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다 내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면 몸은 그대로이지만 나는 내가 아니겠죠. 결국 나라는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 나의 정보에 있고 그 정보는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이 이 기억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나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무의식의 기억은 뭐 뱃속 기억까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참 신기할 정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 쓴 책이 있는데 아기는 뱃속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책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애들이 종종 그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거죠. 근데 저도 EFT 해보면은 뱃속 일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뭐 주로 트라우마가 많지만 예. 엄마 뱃속에서 목 졸렸던 기억, 뭐 엄마 뱃속에서 뭐 엄마가 자기 신경 써주지 않아서 외로웠던 기억, 뭐 예. 종종 올라오는데 예. 그것과 관련해서 뭐 제 경험담도 하나 설명드리죠. 예. 제가 사춘기 때 야행성 생활을 좀 한 방학 동안 뭐 고1 때인가 중3 때인가 뭐 그 무렵쯤에 밤에는 책 보고 공부하고 낮엔 자고 이런 야행성 생활을 방학 동안 방학 동안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새벽만 되면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와서 일종의 자살 충동이죠. 자살 충동이 올라와서 뭐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죽을 생각이 전혀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 이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뜨면은 뭐 멀쩡해지고 그 생각 팍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게 많이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는데 별일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뭔가 짚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제 임신했을 때 어떤 상태였는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 임신했을 때 엄청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뭔가 착하기는 한데 스스로를 책임지고 가족을 책임질 만한 이런 어떤 계획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이라서 사람은 착한데 하여튼 너무 일종의 무능한 거죠. 예. 너무 무능하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 가장으로서 가족을 챙긴 게 아니라 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챙겨줘야 되는 이런 상황. 아무 대책도 없는 사람. 대책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엄청 공포스럽잖아요. 하여튼 그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하여튼 단칸방에서 밥도 못 아버지 일하러 가는데 아버지 아침밥 해주고 나면 어머니는 먹을 게 없어서 점심에 굶었다 이럴 정도 밥도 못 먹는 밥도 굶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고 게다가 아버지는 부둣가에서 그 하역 작업하는 쉽게 말해 노가다라고 하죠. 노가다는 사람인데 성격도 안 맞고 미래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고 돈 벌 줄도 모르고 하여튼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제 어머니가 저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임신 중독증이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앞이 잘 안 보이고 병원에 가면 항생제 맞으면
나을 거라고 했는데 그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그 최악의 상황이었죠. 뭐 하여튼 그런 온갖 상황, 돈도 없고 뭐 굶주리고 아버지는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고 남편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한 임신 내내 뭐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 생각 엄청 했대요. 근데 그게 결국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사춘기 때 그때 밤만 되면 왜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올라왔는지. 게다가 제가 원래 좀 성격이 우울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우울감이 어디서 왔나도 쭉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이 느낌이더라고요. 결국 뭐 말 나온 김에 좀 설명드리면은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엄마의 감정 두 개를 느껴요. 두 개 다 느끼거든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느꼈던 감정이 나중에 성격이 됩니다. 예. 엄마 뱃속에서 불안을 많이 느낀 사람은 불안한 성격이 되고 성격의 3분의 1 정도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느낀 경험으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불안과 뭐 비참함을 많이 느꼈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예. 엄마가 그랬으니까. 예. 결국 이제 그래서 무의식이 기억을 저장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나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기억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잖아요. 그게 다 사라지면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바뀌어도 나는 난 거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EFT로 술술 풀린 내 인생 54쪽으로 가는데요. 거기 보시면 개인을 초월하여 상호 연결된다. 무의식은 개인을 초월하여 상호 연결된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요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때 칼융은 지독한 합리주의를 고수하는 한 여성을 치료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에 아무리 접근하려고 해도 그녀는 합리주의의 얼음성에서 나올 생각이 없었고 따라서 치료도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칼융에게 전날 밤 꾸었던 매우 인상적인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꿈속에서 누군가 그녀에게 황금 풍뎅이를 선물했다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칼융은 등 뒤의 창문에서 툭툭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꽤 큼직한 곤충 한 마리가 유리를 치며 들어오려고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벌레가 마침 황금빛의 큰 풍뎅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칼융은 때를 놓치지 않고 잽싸게 이 벌레를 잡아서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여기 당신의 황금 풍뎅이가 있어. 이 사건으로 그녀의 빈틈없던 합리주의는 허를 찔리고 합리성을 초월하는 무의식을 경험하면서 그녀의 심리적 문제는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칼융의 동시성의 원리의 사례로 자주 회자되는 일명 황금 풍뎅이 사건입니다. 뭐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너무 합리적이라서 뭐 초월적인 거,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안 믿어요. 무의식 그런 거 안 믿어요.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많죠. 예. 칼융은 이제 이 치료를 해주려고 해도 이 여자가 안 받아들이니까 애를 먹다가 어느 날 꿈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황금풍뎅이가 진짜 나타나니까 이 여성이 이제 충격을 받고 그 순간 자기가 믿고 있던 이 편협한 이 합리주의 유물론 이런 것들이 팍 깨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건 뭐 들어본 분들 많을 겁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이야기 듣고 많은 분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 아니야? 뭐 이러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뭐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아주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집사람이 저와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예. 만날 약속은 했지만 사실 그때의 아내나 저는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그저 부모와 친척, 저 같은 경우 작은어머니가 만나보라고 해서 이제 간 건데 하여튼 저희 집사람은 장모님의 강권이었죠. 하여튼 부모와 친척의 강권에 못 이겨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약속된 제과점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얼마간의 긴장과 흥분으로 미지의 상대를 기다리는데 몇 자리 건너에 혼자 앉아있는 양복쟁이가 보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물도 자기 스타일도 아니고 행색도 볼품이 너무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남자는 설마 아니겠지. 저 남자는 안 돼. 정말 저 남자는 안 돼. 자, 아내가 이렇게 엉뚱한 상대를 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지친 저는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이게 약속 전에 잘못된 건데 저는 바깥에서 만나자고 한 거고 바깥에서 만나서 어디 딴 데 가려고 했는데 집사람은 안에서 만나자는 걸로 알고 그 제과점 안에 들어가 있었죠. 예.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바로는 그때 제 전화를 받고서 맞은편의 남자가 맞선 상대가 아닌 것에 크게 안도했고 직후에 들어온 나를 보니 몸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때 제가 빛이 날 정도의 외모였을까? 사실 제 외모는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고 전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학생 신분으로 옷도 거의 없어서 한여름인데도 철진한 겨울 양복 바지에 셔츠 하나 달랑 걸친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내를 만났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나름 강남의 깔끔한 아가씨였으니까 한여름에 겨울 양복 바지를 입은 촌티나는 시골 애기인 저에게 도도한 강남 아가씨의 데이트가 결실을 맺을 확률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런 우연히 작용을 했죠. 더 흥미롭게도 첫 데이트가 끝나자 이 만남을 주선했던 작은아버지께서 거금 100만 원을 통장으로 넣어주시면서 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래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께서 워낙 검약한 분들인지라 평소에 그분들께 용돈을 타본 적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절에도 차비 때문에 서울에서 시골 큰 집에도 거의 내려오지 않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작은 집의 성의를 생각해서 이 돈 다 쓸 때까지라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정이 들게 되었고 돈이 다 떨어져서 그만 만나야지 하는 순간에 또 100만 원을 주시는 바람에 마저 쓰다 보니 완전히 정이 들어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한 과정에서 뭔가 수많은 우연이 겹쳤죠. 만약 그때 제 아내가 그 남자와 비교되는 저의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때 가난한 고학생인 저에게 작은 집에서 거금의 연애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계속 아내를 만났을까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이 결혼은 저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필연의 운명이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우연의 집합일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 우연이란 무엇일까요? 모르면 우연이고 알면 필연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이처럼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실로 인과율과 통계 법칙만으로 인간의 모든 경험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인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저한테 와서 치료받아서 낫는 분들 보면 이게 참 인연이 크게 작용한다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지금 저한테 이제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증 때문에 이제 치료받는 외국인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는 뭐 심각한 애정결핍을 갖고 있고, 심각한 애정결핍에다가 자기 고국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고국에 있으면 자살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고국에 못 있고 뭐 세계를 막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상담은 뭐 영어로 합니다. 상담은 영어로 하는데, 결국 그 아가씨가 이제 유럽 아가씨인데, 유럽에서 이제 뭐 중국에도 가보고 뭐 헝가리도 가보고 뭐 여러 군데 가봤다고 하더라고요. 쭉 돌고 돌고 돌아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또 저하고 상담받은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게 됐는데, 그 아가씨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상담하면서 뭐 몇 번 상담하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프랑스에서도 상담을 조금 받고 했는데 뭐 큰 효과를 못 봤다 이거죠. 결국 그 아가씨는 이제 여기 한국까지 와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뭐 중국도 가고 뭐 유럽 여기저기 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도 갔다가 이제 한국까지 와가지고 결국 영어로 낯선 한국 사람과 영어로 상담을 하면서 지금 뭔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참 이것도 인연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인연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제 한국까지 와서 결국 저를 만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효과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낫겠죠. 뭐 제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필연 같은 우연이 처음엔 우연인데 나중에 보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애청자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저 우연의 집합일까? 더 나아가 우연이란 무엇일까? 모르면 우연이고 알면 필연일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이처럼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한다. 실로 인과율과 통계 법칙만으로 인간의 모든 경험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자, 이걸 설명해서 이제 결국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동시성의 원리인데, 동시성의 원리는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르면 우연이고 알면 필연이다. 모르면 우연이고 알면 섭니다. 저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필연이자 섭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